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했습니다. 커피, 빵 등 가공식품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졌는데요. 경북 산불 영향이 반영되면 사과, 배추, 마늘 등 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이른바 아벼목성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4월 26일까지 토호제 지정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호제 지정도 9월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사 이화공영이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연매출 1,000억 원, 시공능력 134위인 이화공영은 매출 감소와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에 합류했습니다. 이화공영은 2007년 한반도 대운하 테마주로 지목되는 등 원조 정치 테마주로 불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공식 발표돼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10%의 기본 관세를 물리고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는 60개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공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상호 관세,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내건 팻말에 한국은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 순위에 올라 있고 우리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5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매기겠다는 겁니다.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통틀어 50% 관세로 환산한 셈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상호관세 발동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상호관세가 오늘 오전 5시에 발표됐는데요. 우리의 25%입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충격적인 관세라고 지금 외신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석영 고문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상호관세 국별로 또 내용이 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당시부터 지난 1월 20일부터 이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2월달에 들어갔고 지금 미국이 불공정한 어떤 교육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갖고 2월 13일 날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기본 행정명령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그 정부 각 부처가 미국 각 부처가 이제 각 나라의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조사를 해서 3월 중순까지 이제 보고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4월 2일 날 나라별로 이제 상호관세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중국 34%, 네. 한국 25%, 뭐 일본 24%,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한국한테는 굉장히 좀 부당한 관세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부당한 관세다 우리한테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우리한테는 25%죠. 전체적으로 10% 기본 관세가 있고 한 60여 개는 이제 별도로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데 그중 우리가 25%.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관세 10%에다가 이제 추가로 15%를 매겨서 이제 우리가 25%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한미 간에는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관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부과한 관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관세를 지금
얻어맞은 그런 우리가. 이제 형태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예. 물론 이제 이 관세율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부과되는 거여 갖고 이것은 여기 추가로 50% 자동차 50%고 철강 50%가 아니고요. 상호관세 더 얹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건 병렬적으로 별도로. 철강하고 자동차는 별도로 25% 관세가 이제 부과되고 예. 반도체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부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부과될 예정이다. 개별 관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국별로도 좀 상호관세가 다 다르고 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관세율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일단 사실- 상당히 전체적으로 미국에 매기는 관세의 절반만 자기들은 매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측이 나오는 걸로는 그냥 전체 무역량 대비 무역 수지 흑자의 비율을 가지고서 그냥 그걸 가지고서 관세율을 매기는데 그 참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도 무역 규모 대비 흑자가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한테 높은 관세를 매기는 순인데 그런 걸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고 대미 무역 흑자가 적은 나라인 예컨대 뭐 태국이나 태국. 아니면은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상 관세가 없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관세가 농산물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또 비관세 장벽도 굉장히 낮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25%를 부과한 거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 25%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 아까 무역액 때 흑자 기준이 됐든 무슨 근거로든 자기들은 미국은 50% 한국이 우리를 관세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관세와 네. 뭐 비관세 장벽이 다 합해서 예, 그건 너무 자의적인 거죠. 처음에 왜 미국의 관세가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장관들이 미국에 열심히 가서 설명도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먹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미국의 관세,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 4배도 어긋나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트럼프가 계산한 4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WTO의 양허 관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허 관세. 예, 우리가 한 13%좀 되고 미국은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관세가 아니라 그 이상 올려서는 안 되는 이제 상한선의 관세의 개념이고 예. 한미 간에는 아시다시피 관세가 없는 겁니다. 근데 4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어긋나는 얘기죠. 사실은 어긋난데 그런데 여튼 50%로 봤다. 우리 관세장, 비관세장.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역액 때 흑자 비중 그걸로 그냥 대충 계산해서 관세를 때린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분모가 무역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액분의 수입액분의 흑자액, 흑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5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다 매기는 것이 아니고 봐줘서 반을 디스카운트해서 25%를 매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미국 멋대로 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좀 봐줘서 절반만 상호 관세를 매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여튼 뭐 우리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고 글로벌 시장도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조현성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이 상호 관세 폭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전에 뭐 좀 관대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바로 그 전날까지는 좀 상승을 했죠. 뭐 증시도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도 상당히 상승을 하다가 막상 이게 발표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워낙에 이제 세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했고 뭐 다시 조금 이제 회복이 뭐 낙폭이 좀 조금 좁혀진다. 네, 뭐 좁혀지고는 그런. 있지만 근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사실 볼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의 지금 네. 선물 시장은 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네. 근데 근데 우리 거기에- 시장은 좀 낙폭이 좀 좁혀지긴 네, 해요.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데 그 이유가 어. 하도 그동안 많이 해서 이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조금 내성이 생긴 워낙 거 많이 아니에요? 두드러맞다 예, 보니까. 그래서 내성이 생겼고 이 정도까지라면은 그래도 물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더 나빠지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은 멈춘 것이 아닌가 낙폭이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유독 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금값이죠. 금값. 금값은 왜 이렇게 금값 오르는 겁니까? 아무래도 금값이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인데 이제 과거에는 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가상화폐 시장도 경기하고는 반대로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실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 거시경제 변수하고 좀 가상화폐 시장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보면 가상화폐 시장도 같이 조금 이제 하락이 했었고 떨어지고. 예, 지금은 이제 보니까 낙폭이 조금 좁혀져서 이제 다시 약간 반등을 한 상태인데 금은 다르죠. 금은 완전한 안전자산이죠. 완전한 예, 그러니까 금은 정말로 이 거시 변수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때리니까 더 오릅니다. 금값 혼자만 독야청청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상호관세 25%도 충격입니다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니까 46%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 많이 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 것이 한국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 무역국을 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예.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타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카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25% 관세 이제 대상이 좀 되고 있었고요. 요번에 멕시코, 캐나다는 상호관세는 좀 제외됩니다. 제외됐습니다만 이미 25% 관세를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더 추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25% 관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세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40%나 46%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가공해 갖고 미국에 수출한 업체들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참 이 베트남의 이 46% 관세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25%보다. 거기 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일단 오늘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고 10% 관세는 4월 5일부터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일단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나면 주요 국가들 중에 미국의 조치에 보복하거나 반발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뭐 작은 나라들은 그 여력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중국하고 EU 정도는 지금 보복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그것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국은 지금 상호관세 미국이 발표한 게 34%인데 이미 지금 10%씩 네, 매겨 있는 거죠. 거기에 얹어지면 5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10%씩 두 번 해서 20%가 이미 있고 거기다가 이제 34%니까 54%가 되죠. 야, 그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품에 50% 이상 관세가 매겨진다면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이미 기존 관세가 13%가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 67%입니다. 예. 그 미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값이 오르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견디기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일기 때 관세 평균이 13%지만 평균 최고 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60%가 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갖고 중국 제품은 대미 시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중국의 상무부인가요? 네.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 상호관세를 취소하라 이런 얘기를 바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의 워딩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자기는 굉장히 제네러스하다 그러면서 친절한 상호관세, 카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친절한 상호관세? 예, 뭐가 친절해요 이게?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아줬다는 거죠. 아 절반으로?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친절하지 않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복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복이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이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예,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보복하면 근데 문제는 미국한테 보복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 정말 뼈아픈 부분을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이 그런 나라한테 재보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보복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이나 유럽연합 정도? 전 중국이나 유럽연합 정도가 보복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 일본이나 한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 그러면 보복할 수단이 거의 수단이 효과적인 없다. 수단이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나라들이 보복한다 그러면 미국의 재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보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협상을 지금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계속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교역 상대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저는 아마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해갖고 관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이 지금 이제 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장에 트럼프가 초대를 한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주먹으로 지금 불러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협상하자 예. 이렇게 안 오면 또 때리겠다. 그러면 오늘 발표한 상호관세 위원님, 만약에 뭐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상호관세를 물려놓고 뭐 어떻게 협상한다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떨 때 우리는 이제 관세를 더 안 물리겠다. 해제하는 뭐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트럼프 이번에 2기의 특징이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자기가 이제 하는 말도 이번에도 굉장히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거든요. 그리고 네. 관세도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제에 충격이 여러 번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면역성은 생기긴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래서 어디까지 뭘 해주면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아마 이거는 직접 이번에 관세, 보편 관세를 하고 이번에 대외적으로 전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최악의 국가가 60국이라는 거는 이건 뭐 어떻게 최악이 60국이 됩니까? 60개 나라나 최악이야.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공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거는 아마 물밑에서 일어날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기 어려운데 미국이 원하는 바가 각 나라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지금 관세가 농산물 쪽이죠. 예를 들면 뭐 쌀 같은 거 말하는 뭐 거예요. 쌀이나 그 소고기도 그렇고 소고기. 육류에서도 뭐 30개월 이상 뭐 육류에 대한 뭐 예, 수입,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자원 개발을 할 때 이번에 알래스카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정 부분 우리도 같이 투자하기를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또 그러면서 뭐 방산이나 조선 쪽에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조금 더 그 요구하는 바를 넣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를 할 게 무엇일지는 사실 지금 상태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준비를 하자면은 사실 그 각 분야별로 그쪽 전문가들이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 산업별로 보고 각각 산업들에 대한 어떤 관세, 이게 관세 문제 하나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줄 거는 주고 또 지킬 거는 지키면서 또 반대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내고 그리고 관세가 다른 나라도 모두 다 다 부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정말로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 큰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아마 협상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실제 최석영 대사께서는 이제 협상을 많이 외교에 계시면서 해봤을 테니까 자 이런 문제가 터졌다. 네. 뭐 비슷한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 연상이나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에 무역장관 보고서 발표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거론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건지 그 지적한 게 또 근거는 정확히 맞는 건지 미국이 지적한 게. 예, 미국 그 비관세 장벽 보고서는 매년 그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고 그 내용이 금년에 몇 가지가 뭐 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25%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관세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뭔가 하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거. 제거하는 이 두 가지가 종류가 좀 다른데 예. 그 두 가지 그다음에 무역 흑자 해소하는 거.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구성을 하게 되면 만족을 할지를 아직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장에 가서 협상을 할 때 철강 협상 따로 하고 자동차 협상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는 차 떼고 포 떼고 다 털리는 거거든요. 아.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강대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전체적인 패키지를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미국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협상을 해야지 우리가 덜 양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업계들은 이제 급하니까 예.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와서 협상하고 반도체대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걸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러네요.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할 때 내용을 보니까 쇠고기 30개월 이상 된 걸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거 문제 삼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하려는 것도 문제를 삼았고 네. 또 네트워크망 사용료 이게 구글이 주장하던 건데 그것도 문제 삼았고 네.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불투명하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조현성 의원님 이 대부분 다 미국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마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정도 이것도 참 민감한 얘기인데 이거 아주 민감하잖아요. 예, 이거하고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그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관세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좀 그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나머지는 근데 자동차 환경 규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EU,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편이고. 근데 저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망사용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픈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미국 일방적인 주장이고 쇠고기 30개월 이상 된 수입하라 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이거는 농민들에 관한 문제도 되지만 이건 이제 비관세 장벽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위생 검역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국민 보건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관세 문제보다 비관세를 건들면 비관세 문제는 공공정책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이슈들이 쭉 뭐 몇 가지 나열이 돼 있지만 그런 민감성 때문에 사실은 해소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당장 해소를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에 처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윽박지를 수 있겠죠. 왜 한국만 금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0개월령 이상 수입 안 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은데 한국이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을 굴복을 시키면 다른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런 부분 정말로 이제 압력이 들어올 경우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도 이제 비화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철강 품목별 관세에 대해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철강과 철강 부품은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반도체는 이번에 이제 빠져 개별 관세로 한다. 그리고 의약품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의약품은 앞으로 개별 관세로 매긴다는 거죠. 그냥 면제가 아니죠.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부분도 곧 얘기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 자기네 나라로 직접 투자를 좀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또 미국 업체하고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식을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곧 꺼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의약품은 요거는 약간은 저는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게 예. 이번에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복제부 장관, 보건부 장관. 이 의약품 약가를 낮추는 거를 이제 바이든 정권하고 완전히 방식을 바꿨는데 그 지난번 정권에서는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약가를 낮추려고 했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권은 이제 그런 식의 재정 지출이 아니라 국제 수준에 맞는 그런 그 정도에 준하는 경쟁을 붙여서 제네릭 제품, 제네릭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에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낮추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처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나 뭐 CDMO 뭐 이런 쪽에서도 그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지금 기대감이 상호관세에서 높아서. 지금 빠져 있으니까 제약 관련 주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빠질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개별 관세로 철강처럼 매길지 궁금해요. 네, 매길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처음에 자기네 공약에서 그 약가를 낮추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관세가 나올지 이거는 철강이나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철강 25%, 네. 알루미늄 25% 그것보다 낮을 것 같다. 이미 지금 철강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 철강 수출 많이 줄었잖아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이 철강 중에 이제 냉연 쪽이 좀 이제 다른 개도국하고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품목들인데 뭐 모든 철강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는 어떤 평범한 어떤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은 국제 경쟁이 이제 더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쿼타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쿼타라고 하는 게 수량은 작지만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보호 체제가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극심한 경쟁에 노출이 되고 아마 일부 철강 품목들은 수출이 이제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서 우리 한미 간의 FTA는 이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거죠.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그 이유가 한미 FTA는 상호 관세 철폐를 해갖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도록 체결된 협정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25% 관세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협정 위반이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무역협정에도 보면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관세를 올리는 이유 중에 이유를 뭐로 들었는가 하면 미국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다. 국가안보 비상사태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정 위반을 따질 수 있는 계제도 없다고 봅니다. 자, 이 상호관세 발표가 되니까 이제 EU나 중국 정도가 보복으로 맞설 수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데요. 미국 자체가 미국 경제가 소비자나 기업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잖아요.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데서 아까 말한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뭐 꼭 관세랑은 무관하게 이번에 달걀 파동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뭐 관세 문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게 소비자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 품목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의 파동이 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컸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생필품 외에 나머지도 그러니까 중간재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철강, 알루미늄 뭐 다 쓰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또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기타 그러니까 수출 품목으로 보면은요. 기타 기계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작 기계라든지 그러니까 산업용 설비,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미국의 이제 비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정이 아니라 미국 자체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러한 식으로 관세로 흔들기를 하면서 일단은 다른 나라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무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 그리고 또 경기가 일시적인 침체가 오더라도 그게 오히려 미국 국채금리의 가격, 장기 국채금리의 그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당장은 또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 뭐 이자 이런 부담도 식의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긴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그 중간 선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렇게 길게 지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간 선거가 언제입니까, 내년에? 내년 가을, 11월. 네, 11월? 네, 내년 가을에. 근데 그때 깁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긴데 그게 그때 가서 딱 이거를 막으면 이건 너무 늦죠. 그 전에 그러니까 뭔가 경기 회복이 되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쥐고 흔든 다음에 적어도 정말로 딱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이전에 나오고 어쩌면은 올해 빠르면은 올해부터도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 자신도 자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크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관세가 집권기, 그러니까 트럼프 이 임기 내내 지속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우리 최소영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세 수준과 기간, 사실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결말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일단 상호관세는 니고시어블하다, 네, 협상 교섭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몇 가지 이제 이런 암시를 줬기 때문에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분명히 안 가고 저는 금년 중에 빠르면 한 3, 4개월, 빠르면 늦으면 연말 이전에 예. 왜 그런가 이걸 미국보다도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높은 관세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출하는 상대국 입장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그렇게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선고를 위해 결정문을 마지막 손질 중인데요. 5가지의 탄핵 사추 소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 그리고 선고 이후 법적 절차까지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루 남았네요.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 선고. 지금 현재는 뭐를 하고 있나요? 이제 뭐 결정문 오탈자 고치고 있을까요? 결정문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현재 재판관들이 지금 그 다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내가 별개 의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반대 의견 또는 보충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시를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문은 거의 완성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재판관들에 한해서 일부 의견을 지금 붙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아직 판결은 거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그 결정문 자체에 그 서명이 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선고 당일 오전에 일찍 모여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들여다보고 문제 없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의견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서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선고가 오전 11시인데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도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 편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당일에? 맞습니다. 오. 왜냐하면 보안상의 뭐 유지 문제도 예. 있고 아니면 일부 재판관들이 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뭐 여러 가지의 이유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당일 편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편결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현재 재판관들만 알고 있겠지만 편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혹시 의견이 갈렸을 때 각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결이 이루어졌다는 건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정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탄핵 선고일이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잡힌 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각이 좀 늘어나서 기각 의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나 의견인데 혹시 그런 게 뭐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8명이 전원 일치로 한 가지 의견으로 몰렸다면 시간은 사실 조금 뭐 훨씬 단축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과 비견해 봤을 때 최장의 심리 기간,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까지의 기간이 가장 오래 소요됐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자면 그만큼 법리적인 쟁점 다툼이라든지 의견 교환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기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헌법재판관들이 주문, 그러니까 결정문을 읽을 텐데 보통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주문, 결정문 이유, 그 이유를 먼저 읽으면 전원일치고 주문부터 읽으면 의견이 나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 이런 게 뭐 헌재의 무슨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헌재가 관례상 그렇게 해온 건 맞습니다.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유를 쭉 이제 읽어 내려간 이후에 마지막에 주문 파면한다라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유부터 그 당일 내일에 설시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전원일치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 역시도 재량 사항으로서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다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제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게 국회가 소추한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정치인은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국민들이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양측,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상반된 의견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가지의 쟁점을 두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보면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시에 전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 그 자체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의 경우에도요. 위헌적인 사실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정당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 과정에서 이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나는 단순히 검토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국회 봉쇄라든지 아니면 체포조,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지시에 관해서는 국회는 명백하게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이러한 그 비상계엄 해제에 의결을 받아들여서 내가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헌법을 수호했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관위 장악의 경우에도 국회 측에서는 이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인 선관위를 군 투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지 어떠한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네요.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이제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위헌성이 있고 중대한 위헌이 된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5가지가 꼭 인정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어떠한 한 가지의 사유가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중대성의 판단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일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재판관도 있었지만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라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두고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중대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헌법수호에 의지가 있느냐,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각자 재판관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변론 과정에서 이 5가지 탄핵 소추 외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하나 증언자들의 증언이 조금 흔들렸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검찰 조서의 능력도 쟁점이요. 요 세 부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내란죄 철회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탄핵 소추가 됐을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계다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결국에는 찬성을 했고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변론 기일에 와서는 헌재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내란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일부 내가 이러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을 것이다라는 의원들이 일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은 만약에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고자 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서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친 다음에 헌재로 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 측에서는 내란죄라는 그 단어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지금 다투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절차적인 하자가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증언자들의 얘기 상당히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때 어떤 분들의 증언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거죠? 이 검찰 조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형사소송법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 그러니까 피소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형사재판으로 옮겨갔을 때 재판장이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검찰 측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 이거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 재판장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적용이 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것이고 헌재의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 역시도 윤 대통령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검찰 조서 하나도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고 재판장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또 국회 증언 과정에서 증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에 신뢰성을 두고도 조금 의견이 엇갈렸는데 어떤 분들의 증언이 문제가 좀 됐습니까? 일단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언론이 취재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이러한 영상이라든지 녹취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어느 측에 뭐 매수됐다 아니면 어느 측과 모종의 이러한 교감을 통해서 증언을 번복했다라면서 굉장히 양측이 대립을 했고요.
또한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번 탄핵 심판에서 2번 증인으로 부른 증인입니다. 네.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눈여겨봤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증언에 번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모 역시도 1차, 2차, 3차, 4차 메모까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부여해서 믿을 수 있느냐라고 윤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네. 다만 국회 측에서는 그때 당시 그 메모를 작성할 때 보좌관이 함께 목도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오히려 있는 상황이고 홍장원 차장의 일부 입장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되 네. 그 주변의 정황,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시각을 두고 조금 착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봤고요. 결국에는 이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재판관들의 몫입니다. 네, 자, 그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가 지금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 8분의 재판관들이 과거 어떻게 탄핵 심판을 했는지를 한번 본다면 유추 또는 예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규정한 성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누가 추천을 했냐에 따라서 우선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성향. 일단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진보로 분류가 되고요. 진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경우에는 보수, 그리고 예. 그 가운데 중도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김영두, 정정민 재판관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성향을 분류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그냥 분석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가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에서 정말 이 정치 성향대로 의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때 이진숙 이제 물론 성향에 따라서 꼭 판결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내린 결정을 한번 볼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부터 볼까요? 어떻게 결정이 지금 나왔을까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기각 5명 그리고 인용 1명, 각하 2명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각하라든지 그리고 인용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람은 이 정계선 재판관이었어요. 정계선 인용.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가장 극단에 있는 의견을 밝힌 사람은 김복형 재판관이었는데 네. 기각 의견을 밝히면서도 본인의 별개의 의견을 따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히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에 혼자 유일하게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들은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양 극단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조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이준숙. 경우에도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용 의견을 인용. 밝혔고 네. 기각의 경우에는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자 보수, 진보로 분류가 되고 중도라고 평가되는 그 2명이 양쪽으로 나눠진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심리에도 결국에는 저러한 성향이 좀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네. 내일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릅니다만 인용이 되거나 또는 기각 각하가 될 경우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들이 내일 주문을 읽는 그 즉시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즉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네.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관저에서도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헌법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재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면 또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직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저에도 머물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어떠한 개헌적인 부분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뭐 논의를 하는 절차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국민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루면 여러 가지 혼란, 혼선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글로벌 경제를 블랙홀로 빠뜨렸습니다. 관세맨 트럼프가 터뜨린 상호 관세 폭탄은 1930년 대공황을 몰고 온 보호무역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낸 정치 경제적 대실험에 글로벌 무역 질서는 혼돈 그 자체로 빠졌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재앙이나 다름없죠.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관세 폭탄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도 견디기 힘든 충격을 줄 겁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